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조금 전에 끝난 다우지수는요, 0.11% 상승해서 27,221포인트, 나스닥이 0.44% 하락한 8,293포인트, S&P 500이 0.16% 하락한 3,020포인트입니다. 자, 뉴욕 증시, 우리는 이렇게 3대 지수가 같은 방향이 아니라 어떤 녀석은 올라가고 어떤 녀석은 하락하는, 즉,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을 혼조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혼조세인 이유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 긴장감, 경계감.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에 FOMC에서는 뭔가 서프라이즈가 없을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그 실망감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다우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 마감을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S&P 500 기업들 중에 30%가 기업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 시즌에 어떤 그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죠.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까지 짚어봤고요. 영국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영국 증시가 이날 상승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고요.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다 보니 이게 또 어찌어찌 하다가 증시의 호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 증시가 상승했다. 기묘한 상황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지금 진행되는 모든 진행 사항들이 미쓰리로 하여금 좀 걱정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1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미쓰리가 작년 9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하는 거를 보고 저 오만방자함을 어쩌나.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저 미국의 저 오만방자함을 어쩌나. 아니 작년 8월 달에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국들이 힘들어서 꺼이꺼이 힘들어 했는데 좀 너그럽게 우리 미국 경제는 좋지만 신흥국들이 좀 힘들어하니 이번 9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건방 떨면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제가 그때 여러분 자주 해드렸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 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는 거를 보고 제가 10월 달부터 제 주위 분들한테 2019년도 미국이 금리 인하하게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죠. 그런데 1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저기 우리 미국이요 12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거든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미국이 저 건방짐으로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할 테니 어디 니네는 이제 조만간 피눈물 나겠구나. 그래서 미쓰리는 작년 11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따위 소리를 남발하고 다닐 때 여러분 12월 달 미국 증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시는요 땡겨 쓰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11월 중순부터 전 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진짜 12월 달에 증시가 개박살 났고요. 1월 4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손을 번쩍 들고 저 비둘기라니까요 라고 금리 인상하겠다고 건방 떨던 그 모습은 어디로 뒤로 하고 갑자기 순한 비둘기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비둘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미국이요. 2019년도에 금리를 인하할 텐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요. 미국 경제가 부진해질 거고요. 그럼 그 부진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그럼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금리 인하 때가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지금 여러분 귀에 딱지 않도록 드리죠. 미쓰리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요. 지금이 고점일까봐 걱정이 있는 거죠. 물론 미쓰리는 앞서서 방송에서 현금화 하십시오 해가 쭉 7월 달에 썸머랠리 없다니까요 라고 얘기해드리면서 6월부터 이런 상황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화될까봐 전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주변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맞아. 저게 저런 신호인가 봐. 맞아.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자, 우선 가볍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과 31일 날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여러분 지난 5월 달에 제 기억으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어요. 예, 이제 조만간 5월 9일, 5월 10일 날 워싱턴에서 두 나라가 최종 합의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중국 제품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가 아니라 25% 관세 때릴 건데 라고 하는 바람에 그 무역 협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고, 그죠? 뭐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서 그래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두 나라가 다시 얼굴을 맞대고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어쨌든 지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그때 무역 협상, 즉 대면 협상 이후에 80일 만에 두 나라가 전화가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협상을 재개합니다. 시장에서는요. 빅딜보다는 낮은 수준의 스몰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화웨이 제재 문제, 농산물 무역 요 두 문제가 관건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류호 부총리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가 참여를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내년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2%라도 있다면 무역 합의문에 서명할 것 같지는 않다. 이 얘기는 어제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중국을 압박하는 용이 아니라 내가 재선이 돼야지만 중국과 무역 협상을 끌어낼 수 있는, 즉 내가 대통령이 또 돼야지만 북한을 비핵화 만들어줄 수 있고 중국을 항복시키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필을 국민들한테 한 겁니다. 자, 미쓰리는 그랬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요. 이게요. 참 보면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고민해서 막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던지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뭐 원고를 써내려가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주저리 썰라썰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방송 중에 미쓰리 생각에는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약간 섬뜩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너무 아무리 개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요. 네. 자, 미국이 중국에게 콩을 수출한 그 양을 보면, 즉 다시 말해 중국이 미국에 콩을 사들인 양을 보면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산 콩 수입에 그렇게까지 목을 걸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중국의 돼지열병 때문이거든요. 돼지열병 때문에 콩을 수입해도 먹을 만한 돼지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콩을 덜 수입했고 대신 대체로 어느 나라 걸 수입했습니까? 브라질 걸 수입을 했죠. 자, 최근 5개 업체에 최대 300만 톤 미국산 콩을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풀어줬습니다. 제가 어제 이 얘기 해드렸어요. 여러분 300만 톤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도를 풀어놓은 거예요. 은행에 가서 내가 주민등록번호 대고 대출 좀 받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제시하는 한도가 만약에 2억이었다면 그게 지금 중국에서 300만 톤이라고 얘기했다면 제가 이제 구비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그 구비 서류 내에 미쓰리님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있으셨네요. 어머나 세상에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미쓰리님 신용카드 대금 며칠 연체한 적도 있으시네요. 이렇게 뭐 딴지를 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맨 처음에 그 은행에서 제시했던 한도가 아니라 그 자료들을 빌미로 해서 한도가 깎이고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대출보다는
적게 받게 된다. 그것처럼 지금 중국은 300만 톤 가능성만 열어준 거예요. 대신 뭡니까?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들이는 게 아니라 기업들, 콩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야, 니네가 그냥 필요한 만큼 알아서 사. 한도는 넓혀줄게. 이거라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제가 신화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그 보도자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한 번만 더 제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자, 신화통신에서는 뭐 일부 농산물 구매가 성사됐다. 콩 수백만 톤이 중국으로 운송되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어제 방송을 녹음하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콩 수백만 톤이 아니라요. 콩 수백만 포대가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300만 톤은 아니고요. 그 콩 한 포대가 몇 킬로일까요? 20킬로일까요? 예, 제가 그쪽 분야는 개뿔도 몰라가지고 하여튼 뭐 여하튼 그 수백만 포대가 예, 수백만 포대가 이렇게 실리면 그게 뭐 300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간에 그 수백만 톤이라고 얘기했던 게 혹시 콩 수백만 포대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ANG 뱅크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대신에 제가 그랬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 희망을 담아줄 한 주가 될 것입니다. 이미 7월 달에 FOMC의 서프라이즈는 예, 이제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대가 없으면 주식시장은 예, 좌절합니다. 뭔가 기대를 심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야, 50bp는 아니야. 25bp야. 대신에 한 번 더 할 거야.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 할 거야. 자, ANG뱅크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면서 올해 내 한 번 더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기는 언제냐? 10월이라고 해요. 자, 보세요. 금리 결정 일정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7월 30일부터 7월 31일 날 그리고 9월 달에 회의가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8일 그리고 10월 말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에 있고요. 12월 10, 12월 11일 이렇게 연말에 한 번 있습니다. 즉 7월 달 금리 결정 회의를 포함해서 2019년 남아있는 금리 결정 회의가 총 4번이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9월 달에 연달아서 하긴 좀 그렇겠죠? 연달아서 할 바에는 한 번에 50포인트, 50bp 인하하는 게 훨씬 더 증시의 호재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25bp 인하하고 9월 달에 한 박자 쉬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10월 말에 또 한 번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죠. 즉 격번제로 두 번에 한 번꼴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제가 아까 우려했다고 말씀했던 게 저는 올해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빨리 금리 인하를 할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저는 만약에 한다면 9월 아니면 10월에 한 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야, 미국 얘네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물론 미국뿐만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가 즉 미쓰리가 말씀드렸던 그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유동성이 진짜 지금 무서운 상황이 됐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자, 매파였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가? 이 무슨 멸치 똥 씹는 소리입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롬 파월 그러니까 의장이 되기 전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었죠. 미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연임시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과 부딪히면서 그동안 연준의 의장들은 대부분 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대한민국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연임을 한 마당에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을 잘라버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앉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여러분 그때 시장이 하락했어요? 아니에요. 왜 하락하지 않았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의 아바타야. 똑같이 비둘기야. 그러니까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잘렸지만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매파가 아니라 제닛 옐런 연준 의장처럼
비둘기파인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앉았기 때문에 시장에 안도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한 그 죄목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그냥 매파가 돼버린 거죠. 자, 어쨌든. 근데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요, 매파고 뭐 비둘기고 나발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풀었던 유동성을 계획적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고요. 오히려 2014년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자, 그렇다면 2015년부터 금리를 차곡차곡 인상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죠. 왜 안 됐습니까?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었지만 2010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뭔가 일명 더블 딥이라고 불리우는 그 돈을 풀면서 경제가 좋아질 것 같다가 유럽발 금융위기로 다시 경제가 꺾이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국 연준에서 맨 처음에 돈을 풀기로 했던 그 시나리오와 안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밀린 거예요. 원래는 미국이요, 2015년 초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근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2015년 오랜만에 금리 인상을 한 번 하고 2016년도에 4번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급해진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겨우 2017년도에 3번 했고요. 그나마 작년에 4번 했단 말이에요. 아직 시장에 풀린 돈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에 풀린 유동성을 잘 회수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가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누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매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 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려고 했나? 뻔하죠. 첫 번째,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 조짐이 보인다.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3.1%였는데 2분기는 지금 속보치가 2.1% 나왔다. 물론 시장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3.1과 2.1은 에이, 사이즈가 다르죠. 그죠? 두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저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려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경제 안 좋아질 것 같아. 이거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미국의 임금 추이입니다. 제가 여러분, 2019년도 미국이 금리 날 거 제가 유일하게 마친 사람이에요. 라고 막 자랑질해 대면서 제가 근거로 제시한 게 뭡니까? 미쓰리는 매일매일 경제 지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매 월마다 발표하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가 고용이 좋다고 떠벌리고 다니지만 그거는 정말 그지궁뎅이 같은 소리다. 멸치 똥 씹는 소리다. 하다못해 4월 달에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26만 건이 처음에 나왔었죠. 근데 그 고용 지표가 뭐였습니까? 내년에 미국이 10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요원들을 미리 1년 전에 뽑는 그 어떤 일시적인 고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26만 건이 나온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만 건 나왔을 때 아무리 못 나와도 평균적으로 21만 건 이상이 나와야지만 미국은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잘 나왔다 모았다 하지만 3개월 동안 더하고 3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8만 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18만 건 가지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잘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실업률은요. 작년에 미국은 올해 미국의 실업률이 3.4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고요. 근데 3.4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업률이 다시 3.7%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3.6에서 3.7%까지 올라갔어요. 자, 또 하나. 미쓰리가 미국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요. 지금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올해 들어와서 미국의 금리 상승 추이 좋아졌던 달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러이러해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소폭의 금리 인하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인하폭을 더 확대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트위터에다가 유럽연합과 중국은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고 시스템에 돈을 쏟아부어서 제조업들이 상품을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낮은 인플레이션에도 아무것도 FOMC에서 안 한다. 아마도 비교적 아주 조금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너무 나쁘다라고 비난의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 트럼프 대통령 원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속으로 한 1%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거 중앙은행 총재 자르고 부총재를 총재로 앉혔더니 시장이 예상했던 2에서 3% 금리 인하보다 더 높은 4.25% 금리를 인하했네. 야, 요거 효과가 있구나. 나도 한번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잘라볼까 이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선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7월 달에 증권사들이 썸머랠리 타령을 해서 제가 좀 몇 번을 지금 사골국 우려먹듯이 우려먹으면서 증권사에서 7월 달에 썸머랠리라고 했죠? 어린 반푼어치 덥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달에 이제 증권사 증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힌트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요.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쓰는데요.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쓰는 그 날에 그때 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음 달 증시를 쓰는 것이다. 즉 여러분들 이제 뻔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번 주에 장 분위기가 안 좋죠. 증권사에서 2019년도 8월 달 증시를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다음 달 증시 전망은 다음 달의 증시 전망이 아니라 내가 증시 전망을 쓰고 있는 이 타이밍에 시장이 어떤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돈다방 미스리에서 한동안 미친 듯이 증권사 증시 전망 뭐 대단한 거라고 그냥 걸 다 정리해가지고 그냥 자료 보내주고 그냥 생쇼를 했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안 했습니다. 자, 교보증권에서 8월달 증시 전망이 나왔는데 제목이 뭐냐면 한낮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요. 그러니까 태양이 쏘는 그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낮 빛이 어둠의 깊이를 어찌 알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제목 딱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자, 8월 달은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소멸되지 않았고 반도체 경기는 꺾었으며 한국 수출 회복이 전혀 보이지 않다. 반도체를 겨냥해서 일본이 수출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8월 달에 상당한 리스크를 부담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보증권 7월 달에 썸머랠리 외쳤던 증권사입니다. 제가 교보증권에 근무했던, 제가 네 군데 증권사에 근무했지만 교보증권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사 보고서 중에 교보증권 보고서를 좋아합니다. 상당히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쓰거든요. 역시 교보문고와 이런 느낌, 마치 책 한 권을 읽는 듯한 느낌. 그리고 증권사들 중에서 보고서를 가장 좀 먼저 내놓는 증권사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내놓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가장 강력했던 것이 이제 삼성증권이 썸머랠리 타령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썸머랠리 타령하면서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처음에 7월달 증시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제가 썸머랠리 타령을 기억하고 있고요. 사실 교보증권은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수적인 보고서를 내놨던 증권사란 말이에요. 자, 교보증권의 8월달 증시 전망에 7월달 돌아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월에는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안정됐다. 그죠? 6월달 마지막 주 6월달 하순에 증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7월달에 썸머랠리 타령을 하고 했던 겁니다. 즉 전망이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쓴 거죠. 자, 그래서 6월에는 오히려 국내 증시 투자 심리가 안정됐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대화를 다시 진행할 거라는 훈훈한 분위기도 있었고, 따라서 교보증권에서는 7월 달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썸머랠리를 외쳤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예기치 않은 시나리오가 전개됐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분에 대한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 이 방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쓰리가 6월 달에 증권사들이 7월 달에 썸머랠리 타령하면서 썸머랠리 타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요. 어디 봅시다. 7월 말에 돈다방 미쓰리에서 7월 말일날 대대적으로 썸머랠리가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야, 이거 썸머랠리야? 어이 증권사들, 썸머랠리를 얘기상했던 증권사들, 어이 뭐 이런 분위기를 썸머랠리라고 하는 거니? 뭐 이런 얘기 제가 준비해 드린다고 했죠. 그러면 미쓰리는 뭐 아베랑 친구여서 미리 아베랑 통화해서 저 일본어 개뿔도 모르는데 뭐 아베랑 통화해서 아베가 야 미쓰리 내가 7월 달에 한국 반도체 제재할 거거든? 그러니까 7월 달 증시 안 좋을 거야. 이렇게 아베가 얘기해 줬을까요? 그래서 제가 알까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썸머랠리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오히려 어찌 보면 미쓰리의 전망은 썸머랠리가 없다라는 건 맞았습니다만 이유는 틀렸어요. 제가 썸머랠리가 안 될 거라고 제시해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금리 인하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별로 기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일명 블랙아웃이라고 불리우는 그 기간 동안, 즉 7월 22일부터 영국의 새로운 보수당 당대표가 선출되고 총리가 선출되면 이 인간은 뼛속까지 강경 브렉시트 논자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 노딜 브렉시트 할 거예요, 노딜 브렉시트 할 거예요라고 하면 혹시 이 부분이 글로벌 경기, 특히 뉴욕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재할 거라는 거를 알고 7월달 썸머랠리가 없을 거다, 7월달 증시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7월달은요, 증시가 어려울 시장이었어요.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합니까? 아유, 7월달 좋을 줄 알았는데, 아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상에 시나리오가 나왔네요. 이건 몰랐던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면 미쓰리는 7월달 썸머랠리 웃기는 소리가 앉아있네 이러고 있으니 뭐 제가 뭐 미리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매매 그 기법 전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 한 가지 있다고 칩시다. 정말 그 종목이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그 이유를 달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피라미드 상단에 제일 위에 있을 수 있고 제일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뭐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재수없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지금 증시 안 좋죠? 자, 아마 8월 달 대부분 증권사, 안 좋다라는 얘기 할 겁니다. 분명히.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대신에. 그냥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뭐 바닥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자, 8월 달에 뭐 이래저래 힘든데요. 자, 하반기 9월 달 이후부터 풀어질 것입니다. 자, 지금 저가에 사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자, 증권사들이 뭐 미국까지 우리나라에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져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고 뭐 WTO 개도국 지위가 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증권회사에서 이번 주에 지금 2000포인트 근처까지 막 하락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지금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거를 나름대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왜 안 좋아요? 아이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속에 기준금리 기대감이 한풀 꺾이고 있고요. 이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좋다 그랬어요? 왜 썸머랠리래? 미쓰리 이 아무런 내 때려도 없는 저도 썸머랠리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썸머랠리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물론 일본의 뭐 화이트 리스트가 어쩌고 뭐 WTO 뭐 개도국 지위 박탈 뭐 이런 얘기 하지만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예. 최고의 문제가 뭐냐고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유동성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절대
1등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변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제가 그랬죠? 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먼저 움직이고, 다우지수보다는 코스피가 먼저 움직이고,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먼저 힘들어집니다.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잔인하고, 예, 처절한 힘입니다. 이 힘을 간과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날 재미있었던 사실은요, 제가 확인했던 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최근 중국 펀드들의 높은 수익률이 관심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중국도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칠 거고 올해 들어서 26일까지 중국 펀드 수익률이 26.64%까지 올라가서 해외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그리고 그동안 19개월간 하락했던 경기 선행 지수가 2월 달에 반등했고 자, 중국 정부가 강력한 내수 부양의 정책을 추진한 덕분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2008년도에 여러분, 예, 중국 인차이나 펀드나요? 차이나인 펀드인가요? 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엄청난 인기였죠? 제가 이 얘기는, 예, 다음에, 예, 오늘 너무 무거운 얘기들 많이 해서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쓰리가 오늘 방송 마지막에 해드릴 수 있는 얘기, 앞서도 한번 해드렸지만, 저는 지금, 좋다, 중국, 펀드 수익률이 이렇게 좋다, 미국 27,000포인트만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뭐예요? 예.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불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미쓰리가 그나마 6월 달부터 7월 달 썸머랠리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현금 쥐고 계세요. 좀 팔아보세요라고 해서 그나마 이 어려운 시장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게, 예. 더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드릴 수 있는 예, 돈다방 미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 그래도 미쓰리 방송 들으면서 견디고 있어. 뭔가 여러분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드리는 것 같아서 예, 그 즐거움으로 요즘 미쓰리는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예,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증권 경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7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더욱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증시 2,000포인트 가까이까지 가면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고요.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